북한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로 총불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과연 저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과연 그렇게 퍼주기만 한다고? 장미일까요? 탱자일까요? 한번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 손을 한번 이렇게 지그시 잡으셔야 됩니다. 네, 가지 마세요, 장관님.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적이면서 동시에 공포고 그 현장도 눈물이 맑았고 그걸 보는 국민들도 눈물이 맑았습니다. 최소한도 9% 이상 경제 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상 장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저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궁금증과 뭐 통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질문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자, 통일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좀 인상 깊었는데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제 머릿속은 지금 이 생각이 사실 떠나지 않아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통일 좋아, 통일은 좋은데 내 생애에는 싫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통일이 너무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조금 이런 의견들을 전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통일이 부담이 된다. 뭐 내 대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글쎄 그건 나는 좀 그거 싫은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숫자를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아까 그 통일의 편익이 연 11.25% 경제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 11.25%가 성장하려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성공단과 같은 지금 문이 닫혀 있지만 곧 열리게 될 개성공단과 같은 그런 공단들이 북쪽 지역에 무수하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개성공단에서도 그동안에 1인당 한 월 100불 줬었어요. 우리 이쪽에서 100불이면 사실 한 11만 원 되나요? 어떻게 11만 원 가지고 사람을 한 달을 씁니까? 하루 일당도 11만 원짜리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 이쪽은. 11만 원 가지고 모자라는 직종도 많아요. 그런데 한 달을 쓴다. 근데 북한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 그것 때문에 그 개성공단을 점점 더 키워주기를 바랐고 그 연장선상에서 해주공단을 제안하니까 오케이 합시다. 북쪽의 공단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거기 가서 기술 지도는 누가 하며 그다음에 거기서 만든 물건을 바로 수출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이쪽에서 그런 일을 배운 사람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11.25%라는 경제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에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동포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쪽에 젊은 사람들이 저쪽에 가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자의 입장에서 매니저면 관리자, 무슨 부장, 팀장 그래서 지휘를 해야 돼요. 남쪽에 소위 그 취업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소위 그 보급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이익이면 이익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여기서 이야기 이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통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늘려준다. 또 연간 11.25%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GDP가 빠른 속도로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6 내지 6.9% 들어간다. 그 다음에 분담 비용. 지금 현재 GDP의 4 내지 4.3%를 지금 지출하고 있다. 저거는 안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순통일병은 얼마인가? 이 내지 2.6%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1조 5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1조 5천억 달러 합시다. 1조 5천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2% 내지 2.6%면 얼마예요? 암산 잘하시는 분. 저는 아닙니다. 문과? 문과는 암산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연간 11.25%의 경제 성장이 시작된다. 순통일병을 써가지고 이렇게 낼 수 있으면 그 비용까지도 빼도 최소한도 9% 이상 경제 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단되어 있다가 통일된 나라가 베트남. 거기는 17도로 쪼개져 있었어요.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길쭉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근데 그게 75년에 통일이 됐죠. 75년에 통일이 됐는데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습니다. 북부 월남이 남부 월남을 군사력으로 장악하는 그런 식으로 통일이 됐는데 남부 월남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심을 잃었어요. 지도부가 부패를 하면 민심은 떠납니다. 이런 관계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내부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지금 그 불편한 관계가 이행되고 경제가 발전을 못했어요.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된 국가가 사회주의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나 걸릴 것이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예. 독일이 20년 걸렸습니다. 동서독일의 경우는 49년에 정부가 들었어요. 동서 양쪽에. 근데 20년 동안 보수 정권이 장악을 하고 철저한 분리 정책으로
총독하고 수교하는 국가는 서독이 상대를 안 했어요. 서독과 수교했던 국가가 동독과 관계를 맺으면 그날로 외교관 끊어버렸습니다. 그걸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독과 거래하지 않고 완전히 서독만 잘 사는 그런 경제정책을 추진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이뤄냈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 놓고 파이가 커지니까 분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갈라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많이 벌었으면. 3인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부적으로 이게 복지, 교육 뭐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도 돈이 남으니까 동쪽에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동독이 못 산다. 동포들이 못 산다. 그리고 거기도 친척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소위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는 가족 방문을 서로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정을 뻔히 알잖아요.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서 이제 쓰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도와주자. 해가지고 동쪽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가지고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습관화된다고 그럴까 의존성이 생긴 뒤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신문 개방, 방송 개방, 나중에 가서 인권 개선. 인권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런 정책을 13년 동안 계속했어요. 어떻게 보면 동쪽은 서독에 대한 이제 의존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서독이 동독과 협의해서 하자는 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동독 사람들과 서독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장벽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82년에 정권이 교체가 돼요. 다시 기민당으로 넘어갑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거야. 독일은 지금까지 13년 동안 사회민주당이 추진해왔던 대동독 정책인 동방정책은 기민당 정권 하에서도 계속한다. 그 결정을 총리가 발표했어요. 그러자 기민당 내 보수 세력, 극보수, 또 국민들 중에도 보수, 좀 미쳤다. 정신 나갔다. 어떻게 정적들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얘기냐. 탄핵하자 했지만 절대 다수의 서독 국민들과 동독 내의 온건파 내지는 진보 성향의 보수 정치인들이 아니다, 맞다. 이게 마저 꼭지를 따려면 계속 그런 게 좋다. 동방정책을 계속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동안에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때 그 정책을 스톱시켰으면 그 정권 교체 이후에 7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 그럼 우리도 20년이 필요하냐? 지난 10년 동안 계속됐던 정책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독일처럼 계속됐더라면 지금 남북관계 상황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느꼈던 느낌인데 내가 통일원에 77년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전혀 접촉도 없고 북한 사람을 볼 길도 없던 시절입니다. 처음으로 북한 사람을 본 것이 79년 3월 달에 판문점에서 그해 4월인지 올해 열리게 되어 있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하자는 제안을 북쪽에서 제안해 와가지고 그 회담을 하게 됐어요. 판문점에서. 그러면서 북쪽 사람들을 보니까 그전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대북관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뿔도 없고 그 다음에 남북 간에 뭐 언어가 이질화돼서 의사소통이 안 될 거라는 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건 너무 과장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회담할 때 얼마나 쉽게 의사소통이 될까 나도 궁금해서 가서 봤어요. 전혀. 영호남 사투리끼리 얼른 못 알아듣는 것 정도지만 금방 그냥 무슨 소리 서로 알아듣고 그래도 몇 번 얘기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는구나. 그거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짓이니 표정이니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질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과장이구나.
그리고 동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통일되는데 우리도 만약 이런 화해협력 정책을 다시 계속한다면 늦으면 10년, 10년이면 충분하라고 생각이 되고 그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가까워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고 이제 또 질문 받읍시다. 네. 네. 자, 여러분 질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